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흐느끼는 소리로 엄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주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요 며칠 검찰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죠. 네. 검찰과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결상전 태세인데요. 이문영 기자, 이 문제 취재하셨죠? 네, 사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현 정권에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발 3년 만에 급물살을 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얘기군요. 네, 이른바 캐비닛 수사라고 하죠. 정권을 겨냥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묵혀뒀다가 정권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을 말하는데요. 먼저 캐비닛 수사가 비판받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특급 호텔. 한국전력의 한 발전 자회사 사장이던 김모 씨는 2017년 9월 이 호텔 라운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모 국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박 국장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게 김 사장의 주장입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5달째. 발전사 사장들 사퇴가 새 정부의 방침이란 겁니다. 사장님들 사표를 처리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이고 이거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러나 이런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표 제출 사유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일신상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장된 임기 3년 중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이었지만 김 사장은 며칠 뒤 사표를 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공기업 사장, 주요 사장들이 다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사퇴를 지금 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건 1년여 뒤인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임기 만료 전 사표를 낸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발전사 대표들은 모두 8명. 여기에 포함된 김 사장도 그해 4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물러난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그 뒤 수사가 진전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 받을 때도 검사님 보고 그랬어요. 검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거짓 하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지난달 25일 검찰은 산업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혁신행정 담당관실과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사흘 뒤엔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 여기에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까지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추가됐습니다. 모두 3년 전 고발장에 적힌 곳들입니다. 고발건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지. 왜냐면 그때 자유한국당이가 사기로도 바꾸고 이렇게 지나간 걸로 생각했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몇 년간 멈추다시피 했던 수사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재개된 걸까? 검찰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수사 진행 중 중간에 지도부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또 검사가 바뀌니까 그 기록을 인계받았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 사건은 검찰이 최근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사건의 고발 시점도 불과 한 달 차이. 사실상 같은 시기에 고발된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 중 하나는 먼저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3년이 지나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전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 검토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걸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경우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보통 1심 유죄 판결이 나면 비슷한 사건들 다 기소를 하죠. 사표를 강요했다라는 사실관계 자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다면 충분히 그 시점에 수사를 하고 그 시점에도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해명이 의문을 더 키우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검토할 법리 자체가 까다롭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산업부 사건에서 사표를 낸 8명 모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2개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고 이들의 사표는 비슷한 시기 일괄적으로 처리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어서도 법리적 쟁점이 됐던 것들은 사표를 이미 제출할 시점에 이제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게 직권남용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문제였지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들은 큰 법리적 쟁점이 없었습니다. 2019년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여러 공공기관장이 일괄 사표를 냈던 산업부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정권 말기도 아니고 활발하게 운영되던 중이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현 정권을 겨냥해 검찰이 뒤늦게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스트레이트는 대검찰청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말처럼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는 유사 사건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수사를 재개한 전례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정치적 고려로 본격 수사를 재개했냐는 비판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치의 검찰이라는 그런 오명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너 뭐가 있는 줄 알아? 터지면 이 나라가 들썩들썩할 사건. 근데 왜 우리가 이거 묵혀두는 줄 알아? 사건도 김치처럼 맛있게 묵혔다가 제대로 익었을 때 먹어야 된다. 검찰이 캐비닛에서 꺼내든 건 산업부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부, 교육부, 또 국무총리실까지 비슷한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과도한 검찰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검찰 내부망엔 민주당을 성토하는 일선 검사들의 글이 쏟아졌는데요.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박 장관과 내내 껄끄러웠던 검찰 출신이지만 법무부에 파견돼서는 호흡을 맞춰와 나름 측근으로 통했던 검사들입니다. 박 장관은 이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 수사를 아직 끝내지 말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지 논의했습니다.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회의 뒤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중앙일간지 두 곳의 온라인판에 오전 회의 관련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검찰국 간부들은 그제서야 여론이 안 좋다며 지휘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자신이 회의에서 한 말을 거의 그대로 실은 한 매체의 기사를 접하고 잠옷 충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검찰이거든요. 박범계의 사람이라기보다. 자기들은 대검에서 장자리도 달고 검찰총장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특히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이 그렇거든요. 박 장관도 한편은 짠하고 이런 사태를 짐작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보도 4시간여 뒤 법무부는 진위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동은 왜 빚어진 걸까? 이날 박 장관은 한 검사장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측근 연루 사건에서 손을 떼라 했던 조치가 총장이 바뀐 뒤에도 유효했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김 총장에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장관께서 지휘한 것 2번에 대해서 철회를 검토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그런 기사가 나왔고 왜 이 시점이냐는 해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 장관의 수사지휘 검토가 무산된 지 엿새 만인 지난 6일 검찰은 한 검사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의 아이폰 잠금 상태를 2년간이나 풀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과연 제대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럼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수면 아래서 맴돌던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당장 마무리 짓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국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자력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힘을 보태면 국민의 힘으로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관련된 법안들이 다 제출이 돼 있고요.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설마 했던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검찰의 대응은 일사불란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대검 주무과장의 민주당 비판글에 검사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을 향해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냐,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냐며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지방청들도 성명을 내며 동조했습니다. 때마침 소집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선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한다며 총장 중심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최고 지휘부에 이르기까지 그제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조직적 반발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다가올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몰아가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의회 운영, 의회 독재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아마 국민은 표로서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지난해 총장직을 사퇴했던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이번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쓸랍니다. 민주당은 격양된 분위기에서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를 포함해 후속 보안 입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의 조직의 수사를 맡길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방향을 반대한다기보다는요. 그 수사권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찰에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둬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 차와 또 검찰에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남기더라도 그간 맡았던 다른 역할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단순히 공소기관으로서만 자리매김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에 관련된 거라든지 형의 집행이라든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느 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민주당은 비법조인 출신 의원 40여 명을 대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3선 이상 중진들의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하루 전인 내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검수완박 자체도 찬반 논란이 커 보이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민주당도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피싱, 해킹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취재한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최근 경찰이 신종 피싱이 등장했으니 주의해달라 이런 자료를 냈다면서요?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 이름이 엄마 이렇게 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최근엔 발신자로 엄마, 딸 이렇게까지 뜨도록 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범죄자들이 제 휴대전화 안에 있는 가족들의 연락처까지 알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전화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일 한낮에 울린 20대 여성 박모 씨의 휴대전화. 발신자는 엄마라고 표시됐습니다. 따로 사는 엄마의 안부 전화쯤으로 여기며 수신 버튼을 누른 박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다짜고짜 납치돼 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다급한 울먹임이 들려온 겁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엄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갑자기 모르는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납치해 고문하고 있다며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박 씨가 돈이 없다며 계좌까지 보여주자 범인은 대뜸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너가 네 몸으로 떼워라 이런 식으로 전개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어떻게 떼워요?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영상통화를 걸라고. 미심쩍었던 박 씨는 남자에게 엄마와 같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 흘리는 손 사진과 함께 평소 엄마가 쓰던 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의 스카프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혼란스러운 통화가 15분쯤 이어지던 중 진짜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좀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피싱으로 불리는 전화 사기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끊은 뒤 수신 기록에서 엄마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러봤더니 또다시 그 범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아저씨가 다시 받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끊고 엄마의 원래 번호를 쳐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받더라고요. 범인은 어떻게 엄마의 전화번호를 감쪽같이 도용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010 식별번호를 뺀 나머지 8자리가 똑같으면 기존 저장된 이름으로 발신자명이 뜨는 원리가 악용됐습니다. 엄마 번호와 8자리가 같은 국제전화번호를 만들어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나라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8자리나 9자리 정도를 의미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해서 뒷자리가 같은 경우를 그냥 같은 번호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특히 박 씨가 쓰는 아이폰 기종은 전화가 오면 발신자 이름만 뜨고 번호는 표시되지 않다 보니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허점을 노린 신종 범죄. 범인은 엄마와 딸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모녀 관계인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평소에 이제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거나 해킹을 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딸을 납치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 엄마를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대로 60대 남성 강모 씨도 지난 1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본 가상화폐 계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넘게 모아온 2억 7천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내가 어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이 뭐 그런 상황을 갖다 처음 당해보니까. 남은 코인은 고작 8만 원가량. 사실 내 노후 자금의 한 70~80% 되는 금액인데 파악이 안 되고 너무 황당하게 당해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좀 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냥. 30대 회사원 김모 씨도 하룻밤 사이 코인 100여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류인가 뭐 이제 그래서 여러 번 껐다 켜고 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청 황당하죠. 저는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거의 600원 했어요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두 피해자 모두 코인이 사라진 날 새벽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파란 바탕에 유심 모양의 칩 모양의 그림이 떴다가 사라지면서 핸드폰이 잠시 그냥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와이파이만 되고 통신이 안 된다. 이상하다. 핸드폰 1년 썼더니 고장이 났나? 그냥 그러고 껐다 켜고 그러고 카카오톡이 다른 데서 접속했다는 게 떴어요. 단말기 소유주의 정보가 담긴 유심 칩이 새 걸로 바뀌었다는 중국어 메시지에 이어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메일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김 씨 명의로 된 같은 전화번호의 스마트폰이 어디선가 새로 개통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이걸 누가 빼갔으면 처음엔 남편도 혹시 유심 뺐어?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저희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온 날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피해는 경찰에 신고된 것만 30여 건. 공교롭게도 모두 KT통신 이용자들입니다. 피해자들은 KT의 유심칩이 복제된 것 같다고 통신사에 항의했습니다. KT 측은 유심 자체를 복제할 수는 없고 피해자 유심칩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됐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 유심칩을 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고 악성 코드를 다운받거나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클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KT 대리점이 해킹돼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피해자들이 가입한 대리점들 역시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 공격을 심 스와핑 이렇게 얘기하죠. 심 스와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인 거지 외국에서는 많이 보고가 됐던 건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심 스와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공격하려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대리점에 가서 그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재발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심카드에 고객 정보를 넣어서 준단 말이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석 달째 아직 용의자 윤곽도 못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내용들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런 수법으로 개인 메일과 코인 거래소뿐 아니라 은행 계좌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새는 SMS 문자 인증 같은 걸요. 어떤 이중 인증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문자 같은 걸 전부 다 이 공격하는 사기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암호화폐 사용하는 전자지갑이라든가 뭐 게임 계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털리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유심 칩이 만들어지고 그 유심 칩으로 가상화폐까지 빼갈 수 있다. 야, 정말 무서운데요. 무엇보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게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생활까지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사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집안 거실의 생활까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거실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내 아파트 700여 곳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벽에 달려있는 월패드는 주로 현관의 방문자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장착된 카메라로 경비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해킹에 쉽게 뚫린다는 아파트 목록을 누군가 유포한 겁니다. 애기랑 있을 때 아무래도 되게 편하게 있잖아요. 그럴 때 지켜본다 생각하면 소름 끼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보안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걱정되네요. 네. 문제의 목록에 포함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안업체와 함께 월패드 해킹을 시도해봤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월패드 작동 권한이 죄다 해커의 노트북으로 넘어옵니다. 해커가 거실과 안방 전등을 마음대로 켰다 끄기도 하고 실내 희망 온도를 조절해 보일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를 켜서 집주인 몰래 거실을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화장실 드나드는 모습까지 그대로 화면에 담깁니다.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도 녹음됩니다. 누구에게 감시받고 사는 삶, 너무 이렇게 오픈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죠. 아파트 현관문도 주인 몰래 열 수 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없이도 월패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킹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서 누군가 집안을 훔쳐보거나 집에 드나들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0으로 조작해 요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네트워크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보고 프로그래밍 쪽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한 집이 털리면 아파트 중앙 서버는 물론 다른 집들도 모두 해커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각 가정의 월패드가 단일망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룡망에 모든 세대들이 다 연결돼 있어 통합돼 있다는 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해킹이 되면 다른 세대로 그 해킹이 전파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선 세대 간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들에 달린 월패드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 옛날에 만들어진 집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빨리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계속 테이프로 붙여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월패드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전 세계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는 한 해외 불법 사이트. 우리나라 CCTV들도 2,000개가 넘습니다. 태권도 학원 영상을 클릭하자 교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어린이들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인 마사지 업소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생중계되고 있고 한 약국 CCTV로는 누가 무슨 약을 사러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빌라 복도에 설치된 CCTV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힙니다. 현관문에 붙은 호스를 확인한 뒤 CCTV 정보에 표시된 건물의 위도와 경도, 우편번호까지 손에 넣으면 아무나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비운 시간에 내가 뭐 집을 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 굉장히 겁을 주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실시간 중계 사이트에 올라있는 서울 강남의 한 당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당구장에 들어가고 촬영하는 모습을 서울 상암동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구장 주인은 4년 전 CCTV를 설치하면서 비밀번호까지 걸어뒀는데 황당하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오는 손님들 사생활이 어떤 일반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죠. 길거리는 물론 식당과 사무실의 은행까지 해커들이 못 보는 CCTV는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해커들은 또 뭘 볼 수 있냐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설치한 CCTV들을 또 이제 찾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특화가 돼 있다는 거죠. 해커들은 거의 국내에 있는 접근 가능한 모든 CCTV들은 다 한 번씩 접근을 해봤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파트 월패드가 저렇게 무서운 거였군요. 네, 작년 말 아파트 월패드를 해킹했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집안 거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소매 옷을 입은 듯한 여성의 모습도 보인다면서요. 게다가 이런 사진들이 은밀히 거래되는 시장까지 있다고요. 네, 블랙마켓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또 이런 걸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군지 취재했습니다. 외국에 서버를 둔 한 SNS 대화방. 자신의 여권을 펼쳐들고 있는 남성들의 사진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얼굴과 이름, 여권 번호 등이 선명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국적도 다양합니다. 코인 거래소에 가입할 때 찍도록 하는 본인 인증용 사진들이 유출된 겁니다. 거래소 신분 인증하잖아요. 거래소가 직접 털려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놔두는 것 같거든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또 다른 대화방엔 한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주소에 휴대전화번호까지 웬만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대화방도 있습니다. 방 이름에 달린 물고기 모양 표시는 신용카드 정보를 판다는 그들만의 암호. 그 아래 숫자는 이런 개인정보가 매일 몇 개쯤 업데이트 되는지 알려줍니다. 샘플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밑에 쓰죠. EM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데이터가 2만 개를 가지고 있다. 별도로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죠. 이런 SNS 대화방들은 해킹 정보들이 무차별 거래되는 일명 블랙마켓. 서로 검증된 사람들끼리만 이 비밀의 공간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기도 하는데 경찰 같은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강제로 쫓아내고 서로 아이디를 공유합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초대 코드라든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피싱 범죄 도구와 수법들까지 사고팝니다. 일본 한 항공사의 가짜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람들의 여권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인 공식 홈페이지와 다른 구석도 있지만 일단 들어오면 가짜라고 의심하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해커들은 영상을 통해 최신 해킹 수법을 알려주면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끼워 팝니다. 해킹된 페이스북과 구글 아이디를 판다는 광고는 이미 흔한 지 오래이고 애플 아이디를 개당 6위안, 우리 돈 1,100원에 파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이걸 사려면 어떻게 접근해요? 여기 있는 모든 거는 다 이제 개인 메시지로 다 해커가 직접 대화를 해야 돼요. 스트레이트는 한 보안업체 직원을 통해 블랙마켓에서 활동하는 해커에게 말을 건네봤습니다. 코인 거래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계좌번호 모든 정보 있어요. 직접 해킹해서 얻은 겁니까? 모든 정보는 사이트를 해킹해서 뽑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는 이번 주 화요일에 뽑은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합니다. 가격은 정보의 질에 따라 천차만별, 개당 1,000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정보들은 다 진짜일까? 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 해킹 명단에 나온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묻자 본인이 맞다며 당혹스러워합니다. 뭐가 해킹됐어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끔 네이버니 아이디가 자꾸 해킹돼서 휴대폰으로 다 확인해야지 로그인 되니까 바꿔놓긴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킹을 한 거예요? 누구든 자신의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걸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전화 받는 사람의 이름 나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정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제 중국 메신저 라든지 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편해질수록 위험해지는군요. 국가든 기업이든 실적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도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 스트레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